10만원에 산 위탁자 지위 7천만원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5두 35,008. 상상해보십시오.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뜯어봅니다. 취득세 7천만원, 가산세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동산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만원을 주고 위탁자 지위라는 것을 넘겨받았을 뿐입니다. 10만원짜리 계약이 7천만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부동산 관리 신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가면을 벗긴 이야기입니다. 2021년 봄 부천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은 어느 법인의 사내이사이기도 했죠. 어느 날 갑의 눈에 하나의 광고가 들어옵니다. 부동산 관리 신탁을 활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매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갑은 광고대로 움직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갑은 을이라는 사람을 수탁자로 세워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기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을에게 넘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안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수탁자인 을은 아파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도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보수도 0원이었습니다. 반면 수익자인 갑은 모든 관리와 처분을 직접 행사하고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을은 등기부에 이름만 올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여전히 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갑은 또 하나의 계약을 맺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있는 A법인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양도 대금은 10만원. 시가 수억 원짜리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가 커피 몇 잔 값에 넘어간 겁니다. 게다가 갑은 이 10만원을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언제든 계약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에게 관리도 처분도 보수도 없는 이런 계약, 법적으로 이것을 신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시고 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름 부천시장이 움직입니다. 구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이 조항은 신탁관계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위탁자 지위가 갑에서 A법인으로 넘어갔으니 A법인이 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라. 취득세 약 7,068만원. 가산세를 포함하면 총 7,822만원. A법인은 억울했습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산 것도 아니고 위탁자라는 지위를 10만원에 넘겨받았을 뿐인데 수천만원의 세금이라니. A법인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심도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신탁계약이 존재한다.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끝. 형식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항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원심은 이 신탁계약이 진짜 신탁인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계약서에 신탁이라고 적혀있으면 그것은 신탁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실질을 봐야 하는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빈 접시 위에 스테이크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스테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름표만 보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데 원심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대법원 제1부.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밝힌 핵심 법리는 이렇습니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하나, 수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전혀 없었다. 둘,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없었다. 셋, 수익자가 모든 관리처분을 직접 행사하고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넷, 원래 소유자는 10만원만 돌려주면 위탁자 지위를 언제든 되찾을 수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계약은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아까 드렸던 퀴즈의 답 기억하시죠? 정답은 X입니다. 수탁자에게 권한도, 보수도, 독립적 판단의 여지도 없는 계약은 이름이 뭐든 간에 신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파기환송이니 A법이니 최종적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신탁계약은 진짜 신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이 사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세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갑옷을 두르고 실질을 숨기는 순간 절세는 탈세가 되고 전략은 리스크가 됩니다.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법은 이름표를 읽지 않습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 신탁이라고 아무리 크게 써놓아도 안에 담긴 것이 신탁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면 법은 그 포장을 벗겨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구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에만 기대다가 실질을 놓치는 순간 절약하려던 세금의 몇 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은 어렵지만 알면 무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